나는 어느 늦가을 아침 평생 가슴속에 묻고 살았던 기억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19살 무렵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공사 현장에서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던 나를 떠올리며 인생이란 게 참으로 묘하다 하고 중얼거렸다. 거칠고 허험한 건설판을 누비며 40년을 보낸 내가 이제는 평범한 노인으로 노후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 시절 나는 어딜 가든 콘크리트 냄새와 쇠붙이 소리 속에 파묻혀 살았다. 땀과 먼지가 뒤범벅된 작업복이 내 정장 같은 것이었고 한 번도 고급 양복을 입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랬던 내가 이제 막 은퇴를 하고 한적한 새벽 시간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모순적이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자리 잡은 건 아마도 지난날의 빚진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얼마 전부터 내 삶에 작은 변수가 생겨났다. 내 이름은 박성준, 올해 70을 막 넘긴 은퇴자다. 과거에는 꽤 규모가 있는 중견건설 회사를 운영했다. 소위 회장 소리를 들을 정도였으나 지금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서 아내와 텃밭을 일구며 산다. 나와 반평생을 함께 해준 사람, 내 아내 김명희는 조용하면서도 강인한 사람이다. 결혼 후 50년 동안 어느 한순간도 내게 사치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늘 마음속 깊이 존경했다. 사소한 언쟁조차 잘 없는 우리 부부였는데 어느 날 아내가 느닷없이 우리도 좋은 차 한번 타보면 어떨까 하고 물어왔다. 그게 바로 내가 그날의 사건을 겪게 된 도화선이었다. 아내가 그 얘기를 꺼낸 것은 아침 식사 도중이었다. 나는 습관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텃밭에 물을 준 뒤 들어왔다. 볕이 아직 완전히 들지 않아 공기는 싸늘했고 아내는 부엌에 서서 갓 지은 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김 사이로 아내가 내게 말을 걸었다. 여보, 오늘 벤츠 매장에 가보는 건 어때요? 그때 나는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내가 나에게 무언가를 부탁한다는 건 결혼 50년 동안 몇 번 되지 않는 일이었다. 특히 사치나 소비와 관련된 부탁은 정말 한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만큼 아내에게 있어서 좋은 차라는 것은 어쩌면 평생 품고만 있던 작은 소망이었는지도 모른다. 갑자기 왜 벤츠지 우리 그동안 국산차만 타고 살았잖아. 나는 그렇게 물었지만 아내의 표정은 생각보다 진지했다. 당신은 늘 현장 일로 고생만 했잖아요. 이제 은퇴도 했고 손주들도 있으니 먼 곳으로 여행 갈 때 편한 차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이제 조금 누리고 싶고요. 나는 그 말에 잠시 가만히 있었다. 사실 나 역시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직원을 이끌고 일할 때면 길 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국산 소형 트럭과 봉고차를 굴리며 장비며 인력을 실어 나르느라 바빴다.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나서도 협력업체나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국산차만 고집해왔다. 소위 말하는 벤츠 같은 수입차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남의 일 같다고 생각했다. 내가 추구했던 가치는 늘 성실과 내실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내가 오랜 세월 처음으로 내게 이토록 간절하게 원하는 모습을 보이니 뭔가 마음 한구석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늘 현장에서 비나 눈을 맞으면서도 불평 없이 묵묵히 견뎌주었던 사람, 바로 내 아내다. 그 사람이 이제야 처음으로 좋은 차 한번 타보자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아내의 표정을 보면서 그 긴 세월 동안 나 역시 그에게 너무 많은 희생만 요구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됐다. 그래, 한번 가보자. 뭐 안 될 것도 없지. 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하자 아내의 얼굴에 오랜만에 소녀 같은 환한 웃음이 떠올랐다. 그 순간 나는 이유 모를 불길한 예감도 살짝 스쳤다. 아니, 사실 불길하다기보단 낯선 예감이었다. 내가 과연 저 고급 외제차 매장에 들어가도 되는 사람일까 하는 사소한 불편함 같은 것이었다. 나는 종종 이런 예감을 느낀다. 어쩌면 건설판에서 뼈를 깎아가며 살아온 과거가 준 일종의 경계심일지도 모른다. 지나치게 번쩍거리는 것들에 대해 나는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곤 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아내를 위해 그 선입견을 과감히 접어두기로 했다. 나와 아내는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천천히 걸어갔다.
내가 평소 입던 복장은 변함없이 낡은 점퍼에 면바지였다. 허리춤에는 여전히 공구 벨트를 맸던 버릇이 남아서 핸드폰이랑 열쇠고리를 주렁주렁 달고 다닌다. 아내는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옷 좀 깔끔하게 입고 가자 고 권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차를 보러 가는 건데 굳이 내가 사람들을 만나 영업할 것도 아니고. 아내는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강하게 말리진 않았다. 그녀도 내 스타일을 알고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알 터였다. 사실 아내는 어디 가든지 단정한 편이라 그녀 역시 특별히 명품 옷을 입거나 화려하게 꾸미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두 사람 다 소박한 차림으로 강남 한복판에 있는 벤츠 매장으로 향했다. 지하철역을 나와 번쩍이는 빌딩 숲을 걷는데 아침 햇살이 콘크리트 벽면을 따라 차갑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여유 대신 재빠름이 깃들어 있었다. 그 풍경 속에서 나는 어쩐지 이방인이 된 기분이 들었다. 건설 현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다 보니 반듯하게 포장된 거리와 거대한 유리창 너머의 고급 매장은 여전히 낯설기만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내가 저쪽이야 하고 가리킨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유리창문 뒤로 빛나는 신차들이 눈에 들어왔다. 억 단위의 가격표를 달고 있는 차량들이 매장 안에 줄지어 전시되어 있었다. 나는 그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어색하게 웃으며 아내에게 말했다. 나 참 이렇게 비싼 차들 사이에 들어가도 되려나 모르겠네. 괜찮아요. 우리도 사려는 사람인데. 아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내 손을 잡아 끌었다. 매장의 유리문을 열자 안에서는 어쩐지 싸늘한 공기가 훅 끼쳐왔다. 대리점 특유의 광택제 냄새와 함께 어딘가 예민해 보이는 젊은 직원이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는 20살 간 넘었을까 싶은 얼굴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예의상 건네야 할 어서 오십시오라는 인사를 그는 틀림없이 중간까지 뱉었다. 하지만 내 낡은 점퍼와 아내의 수수한 차림새를 확인하자마자 그의 말투에는 묘한 변화가 생겼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 말 한마디가 도끼처럼 꽂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라는 물음이 왜 이렇게 딱딱하고 차가운지 나는 순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아내가 먼저 침착하게 대답했다. 차를 좀 보려고요. 새 모델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클래스 시리즈요. 직원은 우리가 그의 말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듯 특별히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클래스라면 가격이 좀 높습니다. 2억 원이 훌쩍 넘는데 혹시 모델을 착각하신 건가요? 아내는 그 말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나는 그 억양 속에서 분명한 냉소를 감지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골적일 줄이야. 마음속에 들어찐 언짢음이 서서히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나는 참았다. 40년 동안 사방천지 다양한 사람을 겪어왔으니 이런 무시는 그리 놀라울 것도 아니었다. 다만 아내가 낯선 이에게 이런 불쾌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 한켠이 아려왔다.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차분하게 다시 묻자 직원은 잠시 눈동자를 흔들더니 대뜸 이런 말을 했다. 지금은 상담이 어렵겠습니다. 저희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자산증명 같은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매장 안을 둘러보니 다른 손님은 보이지 않았다. 예약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고 딱히 바쁜 분위기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은 상담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다. 나도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 직전까지 내가 느꼈던 낯선 예감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 했다. 뭔가 싸늘하고 불쾌한 기운이 내 혈관 속을 서서히 파고들었다. 나는 다시 묻고 싶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하고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좀 더 따져봐야 하나? 그런데 옆에 서 있던 아내가 가만히 내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여보, 그냥 가요. 괜히 마음만 상하잖아요. 평생을 조용히 살아왔던 아내가 이미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자 내 가슴에서 뭔가가 폭발하듯 울컥했다. 이 사람은 4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내게 불만을 표한 적이 없었다. 내가 장화를 신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콘크리트 바닥을 누빌 때도 목소리를 높여 잔소리를 한 번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남들 앞에서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나에게 참을 수 없는 굴욕 같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물었다. 지점장님 좀 뵙고 싶습니다. 그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점장님은 바쁘신데요 라는 말이 그 입술에 걸린 듯 했다.
그러나 내가 단호하게 지금 당장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자 그는 눈에 띄게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2층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수십 년 전의 내 기억 한 조각이 스치듯 되살아났다. 나는 과거 공사 현장의 새벽에 자주 등장하던 한 사내를 기억한다. 이름도 얼굴도 모두 잊혀졌지만 그 사내는 어린에게 윽박지르며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여길 기어 들어왔냐고 무시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나는 분노와 수치심을 안고 속을 끓였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나는 오히려 나 자신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리고 결국 그 노력 끝에 내 손으로 회사를 일궈냈다. 지금 이 상황은 과거의 재현일까 아니면 그저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한 걸까? 복잡한 심경으로 서성이는 사이 2층에서 허둥지둥 뛰어 내려오는 중년 남자가 보였다. 그는 땀을 흘리며 다급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박 회장님, 정말 회장님 맞으십니까?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는 놀란 토끼 눈으로 헐떡였다. 비록 양복 차림이지만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영욱. 예전에 우리 회사가 건설용 트럭을 대량 구입할 때 담당자로 여러 번 만났던 사람이다. 당신은 지점장이 아니라 그냥 영업사원이었다. 내게는 나름 신뢰가 가던 친구였다. 그런데 어느새 벤츠 매장의 지점장이라니 인연도 묘하긴 하다 싶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했다. 오랜만이네 김 지점장. 어떻게 직접 오셨습니까? 연락이라도 주시었으면 미리 준비했을 텐데. 그는 내 허름한 차림새를 곁눈질로 살피더니 다소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회사에서 은퇴한 뒤로 한동안 왕래가 끊겼지만 가끔 안부 정도는 주고받았던 사이였다. 그런데 그가 문득 뒤를 돌아보며 나에게 무례를 범했던 직원이 있는 쪽을 흘깃 쳐다보았다. 그 직원은 창백해진 얼굴로 주춤거리고 있었다. 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저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했을까 하는 생각에 잠시 어이가 없었다. 별일 아니야 김 지점장. 그 직원이야 젊은 친구이니 그럴 수도 있지. 아내가 새로운 차를 한번 구경하고 싶다 해서 그냥 들른 거야. 내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사실 내 마음은 이미 단단히 상한 상태였다. 또 아내의 우울해진 표정을 보니 그냥 넘어가기엔 뭔가 찜찜했다. 김 지점장도 그 기색을 눈치챘는지 식은땀을 훔치며 연신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그 직원 교육을 잘 못한 탓입니다. 원하는 모델이나 옵션이 있으시면 당장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 젊은 직원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서 있었다. 일련의 사건이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졌다. 몇 분 전만 해도 우리를 업신여기는 듯하던 태도가 이제는 경악과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내가 예전에 누구였는지 그리고 지금 무슨 여유를 가진 사람인지 알게 된 순간 태도가 180도 뒤집힌 셈이다. 나는 그 직원에게 다가갔다. 잔뜩 겁에 질린 그의 표정을 보며 내 자신이 젊은 시절 현장에서 혼나던 때가 어렴풋이 떠올랐다. 자네 이름이 뭔가? 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이현우라고 합니다. 그래 이현우 씨, 왜 처음부터 이렇게 대응하지는 않았나? 손님이 옷차림이 허름해 보이면 차에 대한 정보조차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 그가 아무 말도 못한 채로 고개만 더 깊이 숙였다. 딱히 변명도 하지 않는 걸 보니 자기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후회하는 듯했다. 나는 한숨을 쉬고 뒤에서 지켜보던 아내의 손을 슬쩍 잡아주었다. 아내가 흔들리는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충돌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처럼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는 또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지난날 내게 무례를 범했던 사람들은 대개 현장에서나 거래처에서 나를 깎아내리려 했던 이들이었다. 나는 그때마다 안으로 사귀고 대신 성실함으로 성과를 내보이며 반박했다. 그 고된 시간을 통해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어쩌면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 아내가 이렇게 직접적인 모욕을 당한 적은 없었다. 그녀가 아무 말 없이 견디는 모습을 볼수록 오히려 더 화가 치밀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옛날처럼 조용히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김 지점장 미안하지만 내 요구가 하나 있어. 그는 긴장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가 예전에 나를 존경해 마지 않았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지점장 자리까지 오른 데에는 어느 정도 실력과 운이 따른 것이리라. 그렇다면 이 젊은 직원도 충분히 재능 있고 노력하는 사람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태도는 분명 실수다. 그가 앞으로 성장하려면 이 실수를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르면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 클래스 최고급 모델로 한 대 주문하겠네. 현금 지불로. 대신 그 말을 꺼내자 직원 이현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김 지점장은 반색하며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나는 아직 말을 다 끝내지 않았다. 대신 이현우 씨를 자네 매장에서 내보내게. 본인이 깨달을 수 있게 다른 매장으로 이전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 내가 보기에 손님을 응대하는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할 것 같네. 그 말에 이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 지점장도 당황한 듯 그렇다고 바로 해고를 시키면 하고 망설였다. 나도 해고까지는 바라지 않았다. 단지 그가 제대로 다시 배울 기회를 주었으면 했다. 너무 가혹한 처벌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제대로 된 배움의 기회 없이 계속 이곳에 남아있으면 그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을 테니까. 내가 굳이 해고를 바라는 건 아니네. 다만 좀 더 기본이 강조되는 곳으로 배치해 달라는 거야.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네. 그러나 한번 크게 배워야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네. 말을 마치자 이현우는 울먹이며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되뇌었다. 김 지점장은 곧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책임지고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심중이 복잡했지만 이렇게라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아내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 그 후 나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썼다. 2억이 넘어가는 차량 가격을 단번에 결제하기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나에게는 퇴직 후에도 남아있는 자산이 꽤 있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내 아내가 느낀 상처를 조금이라도 씻어주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그녀에게 이 사건이 억울하거나 씁쓸한 기억으로만 남는 걸 막고 싶었다. 내가 사인을 마치는 동안 이현우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매장 구석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그 시선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짐작이 갔기에 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불렀다. 이현우 씨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사과는 이미 들었어. 그런데 자네가 그 사과를 헛되이 하지는 말아야 할 거야. 오늘 일을 꼭 기억하길 바라네. 앞으로 누구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 대하도록 해.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 눈물을 보면서 그가 적어도 잘못을 깨닫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아내도 약간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 겪는 수모와 함께 고가의 벤츠를 계약하게 되었다. 나오면서 아내가 걸음을 멈추더니 나에게 속삭였다. 여보 괜찮아요. 나 때문에 괜한 스트레스 받은 건 아닐까. 그날 아침 아내가 좋은 차 한번 타보면 어떨까라는 말을 꺼냈을 때만 해도 우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 하지만 다 지나고 보니 어쩌면 인생에는 이런 아이러니가 늘 따라다니는 것 같다. 나야 괜찮지. 그보다 당신이 놀란 것 같아 걱정이네. 그러자 아내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강한 햇살이 우리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사람은 왜 저렇게 겉모습으로 남을 판단하는 걸까? 하는 오래된 물음이 또렷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직원이 후회와 깨달음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내 지나온 길에도 실수가 많았으나 그때마다 깨달음을 얻게 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이현우도 언젠가 나처럼 경솔했던 과거를 반성하며 더 성숙해진 모습이 되기를 바랐다. 그렇게 그날은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알 수 없는 음산한 기운이 남아 있었다. 옛날 일들을 자꾸 떠올리게 만드는 어떤 그림자가 마음속에 깊이 깔리는 기분이었다. 혹시 내가 너무 과민하게 대응한 건 아닐까? 아니면 아내의 작은 소망을 위해 너무 과도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도 어쩐지 그 모든 것이 과거의 어떤 실수를 떠올리게 했다. 예전에 내가 건설 회사를 키우던 과정에서 불거진 크고 작은 사건들,
그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의 말 못할 눈빛이 자꾸 내 뇌리를 파고들었다. 며칠 뒤 차량 인도 날짜가 잡혀서 다시 매장으로 갔다. 이번에는 아내가 그래도 기왕이면 깨끗한 옷차림으로 가자고 권해서 나도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가끔 상을 당했을 때나 입었을 뿐 이렇게 반듯하게 차려입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매장에 도착하니 김 지점장이 문 앞에서부터 반갑게 맞았다. 안을 둘러보니 그날 보았던 이현우는 보이지 않았다. 예. 이현우 씨는 지방 매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열심히 배우겠다고 하더군요. 김 지점장이 조심스레 설명해 주었다. 그의 표정은 미안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기묘한 것이었다. 나로서도 이현우가 해고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새 출발하는 것이라 하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다. 그렇다 해도 그의 얼굴에 남은 후회와 죄책감이 얼마나 클지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묵직했다. 잘 지내길 바라네, 젊은 친구. 차량 인수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엔진 소리와 함께 매끈하게 마무리된 내부 인테리어를 확인하자 아내가 감탄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낡은 국산차만 타던 우리가 이 고급 외제차의 우렁찬 시동음을 듣게 되다니 참으로 묘한 순간이었다. 한편으로는 나에게도 조금은 설레는 마음이 없지 않았다. 어린 시절에는 외제차라는 것이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먼 세계처럼 느껴졌는데 이젠 내가 직접 핸들을 잡게 될 줄이야. 그 모든 과정을 담담히 지켜보면서도 나는 불현듯 지난날의 나를 떠올렸다. 20살 무렵 공사 현장에서 밤새 기계 소리에 시달리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차를 인도받은 후 며칠 동안 나는 다시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걸었다. 내 일상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새 차가 생겼다고 해서 매일 타고 나갈 일도 딱히 없었다. 식사를 마치면 텃밭에 나가 고추나 가지 상태를 살피고 오후에는 마을 주민들과 장기나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있었다. 어떤 날은 새벽에 일어나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곤 했다. 그 직원 지금쯤 어떻게 지낼까? 괜히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또 어떤 날은 회사 시절 일이 떠올랐다. 현장에서 한 직원이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가 크게 다칠 뻔한 적이 있다. 그때도 나는 그를 해고해라. 안전교육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라고 강경하게 몰아붙였다. 결국 그 직원은 다른 공사 현장으로 이동했다. 나중에 들으니 그는 그 일로 안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고 이후에는 모범 직원이 되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현우도 언젠가 이 일을 발판 삼아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위안이 됐다. 아내는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새 차로 우리 손주들 한번 태워주자며 웃었다. 손주들이 와, 할아버지 차 대박이다 하며 들뜬 목소리로 소리칠 걸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 작은 행복을 지키기 위해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을 더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그 사건 이후 작은 소문이 돌았다. 어느 시골 할아버지가 벤츠 매장에서 무시를 당했다가 사실은 굉장히 부유한 인물이었다라는 내용이었다. 지점장이나 직원이 무심코 흘린 말이 퍼져나간 모양이었다. 몇몇 지인이 전화를 걸어 그게 사실이냐고 물어왔고 나는 그때마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넘겼다. 하지만 속마음은 조금 복잡했다. 나는 길게 보면 이 일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추구해 온 삶의 태도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현장용 작업복 대신 고급 정장을 입고 갔다면 저런 무시는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스치자 또 다른 질문이 따라왔다. 그렇다면 그 직원은 계속해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를 고치지 못했을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이어지는 결론은 결국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로 인해 배우게 되는 교훈도 있다는 것이었다. 몇 달 뒤 우연한 기회에 나는 국산차 매장 앞을 지나게 되었다. 지방에 있는 매장이었는데 조용한 시골 도시에 볼 일이 있어 들렀다가 마침 그 건물 앞으로 걷게 된 것이다. 훌쩍 작아 보이는 전시장을 스쳐 지나가려던 순간 유리벽 너머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바로 이현우였다.
깔끔하게 달인 정장 차림에 전보다 훨씬 성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자 순간 놀란 듯 눈이 커졌다. 그리고 무언가 망설이더니 곧장 문 밖으로 달려나와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나는 반가운 마음을 숨기고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날 매장에서 보았던 그 오만한 태도는 이제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오히려 초조한 듯 주변을 살피더니 곧 조용히 내게 말을 걸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그때 일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새롭게 시작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배우는 중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나는 괜히 뭉클해졌다. 이현우는 과거의 실수를 제대로 떠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었다. 그 모습은 나의 예전 날들을 떠오르게 했다. 그러고 보니 나도 과거 회사가 작을 때 큰 업체로부터 이따위 장비로는 공사를 따낼 수 없다며 험한 말을 들은 뒤 이를 악물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내가 배운 교훈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실력을 쌓는 것이었다.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네. 무례함은 잊었지만 그날 네가 보여준 태도는 평생 잊지 마. 그게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하자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번 더 깊이 허리를 숙였다. 마치 부모에게 사죄하고 배우는 아들 같은 모습이었다.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이든 물건이든 겉모습만 보고 단정 짓지 않겠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번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 번의 잘못이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그 잘못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게 인생을 망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내 마음속 그림자는 조금씩 사라져갔다. 언젠가부터 아내가 말하곤 한다. 당신 예전보다 더 부드러워졌어요. 사실 아직도 새벽에 눈을 뜨면 나는 공사 현장에 있던 40년의 기억이 마치 생생한 악몽처럼 나타날 때가 있다. 무너진 철근 더미 속에서 다리를 다친 동료를 구출해내던 장면 폭우에 휩쓸려 작업이 중단된 후 마음 졸이던 순간들, 회사 직원들이 줄지어 퇴근하면서도 마감이 남았다며 울먹이던 모습들,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당연히 수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 시간을 통과해 오면서 나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란 사실을 체득했다. 어쩌면 이현우도 언젠가 이 매장을 떠나 새로운 기회를 만나거나 혹은 지금 자리에서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찾을지 모른다. 그때마다 그는 이번 일을 떠올리고 손님을 대할 때 조금 더 겸손하고 진실된 태도를 보이겠지.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 부부는 새 차를 타고 손주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차 안에서 손주들이 마냥 신나서 장난을 치고 아내가 뒷좌석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광경이 요즘 내 작은 행복이다. 달리는 차창 밖으로는 논밭이 지나가고 때로는 바다가 보이며 또 어떤 날은 산들이 우뚝 솟아있는 풍경이 펼쳐진다. 아내가 조용히 말한다. 이제야 내가 당신 고생한 보람을 느끼네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나는 핸들을 잡은 채 백미러로 아내의 눈을 한번 슬쩍 본다. 그녀는 짧게 웃고 있었다. 내게 이 차는 사실상 단순한 이동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아내에게는 오랜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해본 작은 사치이자 우리 가족의 추억을 쌓을 새로운 공간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사람을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묵직한 교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도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준 뒤 동네 골목을 조용히 걷는다. 예전과 달라진 점이라면 가끔 그 새 차를 끌고 시장에 간다는 것이다.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회장님 멋진 차 뽑으셨네요. 하고 인사할 때면 나도 농담 삼아 웃으며 대답한다. 아이고, 겉보기엔 좋아 보여도 어차피 탈 때는 다 똑같지 뭐. 그러면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다. 사실 나는 여전히 낡은 점퍼를 즐겨 입는다.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젠 이 옷을 입고 벤츠를 모는 내 모습이 더 이상 우스워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차를 몰든 어떤 옷을 입든 간에 나는 그저 박성준일 뿐이라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의 잣대가 얼마나 허무한지 체감하게 된다.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 화려한 외모와 수수함. 그 모든 것은 순간의 판단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 사람의 가치 자체를 결정하지는 못한다. 나는 최근 들어 이런 깨달음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내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벤츠 매장이라는 뜻밖의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고해졌다. 아직도 비가 오는 밤이면 건설 현장에서 들려오던 철근과 기계음의 잔향이 귓가를 맴돈다. 그 한복판에서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내가 신음하며 일하던 모습이 아른거린다. 그때 나는 누가 나를 무시하든 사회가 나를 어떻게 보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었다.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니 그 모든 길 위에서 내가 배운 것은 겸손과 인간다움이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없다면 눈앞의 벤츠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제 나는 아내와 함께 우리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다. 옛 기억의 무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앞으로의 날들은 조금 더 여유롭고 평온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때때로 도시 쪽으로 나갈 일이 있어도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어떤 매장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나의 모습을 숨기지 않는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든 정장을 차려입었든 나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어느 주말 나는 손주들과 함께 채올라 부산의 해안을 향해 달려가기로 했다. 손주들이 해변을 보면 분명 감탄하겠지. 차창 밖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아름다울 것이다. 출발 전 아내가 묻는다. 정말 좋지요. 이젠 다른 사람 눈치도 보지 말고 그냥 우리 자유롭게 살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부드럽게 울렸고 거대한 도시를 벗어나기 위해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 순간 벤츠 매장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분노와 상처, 그리고 작지만 소중한 깨달음. 어쩌면 그것이 내 인생의 한쪽 페이지에 선명하게 새겨질 이름 없는 희비의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앞으로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누군가 낡은 작업복을 입고 찾아온다면 나는 그가 살아온 길과 품고 있는 가치를 존중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매너나 에티켓을 넘어선 인생을 살며 터득한 믿음이다. 이 믿음을 실천하는 데 있어 그날의 사건은 언제까지나 내게 큰 울림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가을 바람이 차창 안으로 살짝 불어들어왔다. 아내가 뒤에서 뭔가를 챙기는 소리가 들렸고 손주들은 곧잘 노래를 부르며 여행에 대한 설렘을 표현했다. 나는 앞유리를 응시한 채 이게 바로 살아가는 즐거움이구나 하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벤츠 매장 앞에서 아내가 눈물을 머금던 그날이 아프고도 생생하게 떠오르지만 이제는 그 장면조차도 소중한 인생의 한 장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차가 시내를 벗어나며 속도를 높이자 수평선이 서서히 눈앞에 펼쳐졌다. 잿빛 하늘 아래 바닷물은 은은한 빛을 띠고 있었다. 한껏 들뜬 손주들의 목소리가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다가올 더 많은 추억을 예고해 주는 듯했다. 내 어깨 너머로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나는 순간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곧 부드럽게 풀었다. 나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다. 지난 50년간 나는 수많은 밤을 공사장과 현장 구석에서 홀로 보냈다. 그래도 결국엔 아내와 가족의 기다림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또 다른 길로 함께 나아간다. 이 여행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새벽 5시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동네 골목을 걸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은 더 이상 옛날처럼 병든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 번 더 깨달았으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지위도 화려한 외형도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마음이 있기에 어떤 모욕을 당해도 결국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차창으로 비치는 가을 하늘이 잔잔하게 흔들렸다. 손주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노랫가락처럼 공기를 가르고 아내의 은은한 미소가 거울 속에 비쳤다. 나는 방향지 시등을 켜고 고속도로 진입로로 차를 몰았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내 안에 고여있는 말을 꺼냈다. 그래, 이젠 모든 게 괜찮아.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또 새롭게 솟아오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지난날의 그늘이나 억울함 같은 감정은 이미 속절없이 흩어져 가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나와 아내,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에 대한 작은 희망이었다. 사람의 삶이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긴 여정이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는 운전석에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온을 누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을 일해 얻은 진짜 가치가 아닐까. 건설 회사를 세웠다는 자부심 은퇴 후의 여유, 벤츠라는 고급차, all of these fade in comparison to 아내의 미소와 손주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하는 진심. 어쩌면 이게 진정한 부자 부재의 삶이라는 생각이 어느새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손주가 할아버지 언제 바닷가 도착해요? 하고 묻자 나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라. 곧 도착할 거야. 그 말과 함께 창밖으로 한 줄기 햇살이 비쳤다. 차가 도로를 따라 부드럽게 질주하며 나와 아내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삶은 한층 더 깊어지고 있었다. 아마 세월이 흐르면 이 차도 낡을 것이고 우리 모두 언젠가 더 늙어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생길 또 다른 이야기들은 결코 낡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점을 믿으며 다시 운전석에 집중했다. 그리고 조용히 심호흡을 하며 속삭였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 말은 결국 우리 모두가 또 한 걸음 성장한다는 의미이자 내 젊은 날의 자신에게 보내는 작은 위로이기도 했다. 건설 현장에서 삭풍을 맡던 그 어린 청년은 이제 70이 넘어 아내와 손주들을 태우고 바다를 향해 달린다. 그 시간의 차이를 생각하면 문득 가슴이 벅차오른다. 인생에 이렇게 묵직한 행복도 있다는 걸 아무도 일러주지 않았지만 이제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앞으로 사람을 더 존중하고 겸손하게 대할 것이다. 아직 말 못할 상처들이 내 마음 구석에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마저도 언젠가 따스하게 품어 안을 날이 오리라 믿는다. 시간을 따라가 보면 결국 우리는 같은 바다로 흘러드는 여러 개의 강줄기처럼 서로를 이어주게 될 테니 말이다. 그리고 그 바다를 향해 달리는 이 순간 내 삶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있다. 나는 마지막으로 백미러 속 아내와 손주들의 얼굴을 확인했다. 모두가 한결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바깥 풍경을 즐기고 있었다. 엔진 소리는 안정적이고 도로 위에는 반짝이는 햇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소중한 우리 가족의 풍경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날 벤츠 매장에서 겪은 일은 이제 긴 인생의 여정 중 작지만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이 되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 교훈 덕분에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었고 내 마음속 오랜 그림자까지도 조금씩 빛을 향해 녹아들었다. 결국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이야기를 품고 사는 존재들이니까. 내 옛 점퍼와 아내의 순박한 미소, 그리고 손주들의 웃음소리는 오늘도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다. 그것이 내가 얻은 가장 소중한 진실임을 이 길을 달리며 다시금 깨닫는다.